펄펄 끓는 수프가 바닥에 쏟아집니다. 한 젊은 여성이 분노에 찬 얼굴로 아버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58세 남성은 당황한 채 서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된 사기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박영호 58세. 30년간 서울 특급 호텔에서 총주방장으로 일해온 베테랑 셰프입니다. 수많은 VIP들의 입맛을 책임져왔던 그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2021년 코로나19로 호텔업계가 침체되면서 영호는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퇴직금 6억 원을 받았지만 30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요리에 바쳤는데 이제 뭘 해야 하지? 영호는 작은 한식당을 차렸지만 장사는 시원치 않았습니다. 젊은 셰프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임대료만 나가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런 그에게 올해 초 운명처럼 딸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박수진 35세. 6년 전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현지인 남편 마이클과 결혼한 딸이었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뜸했던 딸이 갑자기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여기 토론토에서 한국 음식이 정말 인기예요. 한류 때문에 한식당마다 대기줄이 어마어마해요. 수진의 설명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한식당이 부족해서 기회가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아빠의 30년 노하우로 정통 한식당을 열면 무조건 성공할 거예요. 영호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해외에서 한국 음식 전파하기를 실현할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아빠가 캐나다 가서 뭘 할 수 있겠니? 언어도 안 되는데. 괜찮아요, 아빠. 마이클이 모든 걸 도와줄 거예요. 아빠는 그냥 요리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8억이라는 올가미. 아빠, 사실 투자금이 좀 필요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이클이 이미 좋은 자리 찾아놨는데 보증금이랑 인테리어비, 초기 운영자금까지 해서 8억 정도 필요해요. 8억.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영호의 퇴직금과 한식당을 팔면 겨우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수진아, 그게 너무 큰 돈 아니야? 아빠, 여기는 기회가 정말 좋아요. 제대로 된 한식당 하나만 있으면 1년 안에 원금 회수는 확실해요. 마이클이 회계사라서 다 계산해봤거든요. 영호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간절한 설득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망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알았다. 아빠가 도와줄게. 결국 영호는 결심했습니다. 운영하던 한식당을 팔고 퇴직금까지 합쳐서 8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심지어 부족한 부분은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딸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나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요. 모든 재산을 정리한 영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캐나다로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몸 하나만으로 낯선 땅으로 향했습니다. 토론토 공항에 도착한 영호를 맞이한 것은 예상과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아빠, 여기에요? 수진이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6년 만에 보는 딸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비싼 액세서리를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아, 옷이 참 좋더구나. 아, 이거요? 여기서는 이 정도가 기본이에요. 영호를 태운 차는 최신형 BMW였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집은 영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대형 정원이 딸린 2층 주택. 한국으로 치면 억대 아파트급이었습니다. 영호는 의아했습니다. 수진아, 집이 너무 크지 않니? 투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아,
이건 마이클이 회사에서 지원받는 거예요? 복리후생이 좋아서. 뭔가 이상했지만 영호는 딸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마이클은 38세의 단정한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영호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회계사로 일하고 있어서 레스토랑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이클의 영어를 수진이 통역해줬습니다. 영호는 영어를 거의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의 요리 실력은 수진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기대가 큽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신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호는 간단한 한국 요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였습니다. 와우, this is amazing. 마이클이 감탄하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고춧가루 비율이 완벽하네요. 뭐라고 했어요? 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마이클을 쳐다봤습니다. 아, 미안해요. 요즘 한국어 배우고 있어서 가끔 한국어가 나와요. 마이클은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이상했습니다. 초보자가 할 수 있는 발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아, 마이클이 한국어 배운다고 했나? 네, 최근에 시작했어요. 아빠 오시니까 더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레스토랑을 보러 갔습니다. 토론토 다운타운의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가게였습니다. 어때요? 아빠? 위치 좋죠? 확실히 위치는 훌륭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고 유동인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네. 인테리어가 절반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한 달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아버님께서 현지 시장 조사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조사? 네, 어떤 음식들이 인기인지, 가격대는 어떤지, 다른 한식당들도 둘러보시고요. 영어도 모르는 58세 남성에게 시장 조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영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아빠? 그냥 다니시면서 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영호의 캐나다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자결하는 햇볕 아래 토론토 거리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58세의 나이에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도시에서 말입니다. Excuse me, where is? 영호가 어설픈 영어로 길을 물으면 현지인들은 귀찮은 표정으로 빠르게 지나쳐버렸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루 종일 걸어도 뭘 조사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GPS도 영어로 나오니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시선들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웨이터들이 대충 구석자리로 안내했고 가격도 다른 손님들보다 비싸게 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시안맨이 뭘 알겠어? 지나가다 들은 현지인의 말이 영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30년간 특급 호텔에서 인정받았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길을 잃어서 집에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살 손자 제이든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한국어를 섞어 쓰는 손자의 말을 알아듣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캐나다 음식 문화에 맞춰 요리해줘야 했습니다. 수진아, 제이든이 뭘 좋아하는지 알려줘. 아, 아빠? 그냥 적당히 해주세요. 애들은 다 똑같아요. 수지는 대충 대답하고는 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된 캐나다의 혹독한 추위는 58세 영호에게 가혹했습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날씨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장 조사를 나가야 했습니다.
패딩을 입어도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더라고요. 손가락이 얼어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메모하려고 해도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영호에게는 용돈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8억을 투자했지만 개인적인 생활비는 전혀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빠, 돈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수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항상 핑계를 댔습니다. 아, 지금 카드가 막혀서 내일 드릴게요. 내일은 언제나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극도의 외로움이었습니다. 대화할 사람도 없고 한국 음식이 그리워도 제대로 해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싶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옛 동료들에게 전화하고 싶어도 시차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영호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갔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수진에게 말해도 캐나다 의료 시스템은 복잡해요라며 넘어갔습니다. 레스토랑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영호는 사실상 가정부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손자 아침 준비, 청소, 빨래, 장보기까지 모든 집안일을 담당했습니다. 아빠가 시간이 많으시니까 8억을 투자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공짜 가정부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캐나다의 개인주의 문화도 영호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가족끼리도 각자 따로 노는 문화. 수진의 말에 영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인을 대하는 태도 등이 한국과 너무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버지라면 대접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하나의 개인일 뿐이더라고요. 특히 마이클의 친구들 앞에서는 수진의 아버지 정도로만 소개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8억을 투자한 상황에서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울었어요. 30년 요리해온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게다가 집에서는 3살 손자 돌보기까지 맡겨졌습니다. 수지는 친구들과 캐나다 적응을 위한 모임이라며 자주 외출했고, 마이클도 업무 때문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빠, 잠깐만 봐주세요. 금방 올게요. 하지만 금방이 10시간씩 걸렸습니다. 아침 8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영호는 손자를 돌보며 청소, 장보기, 빨래, 요리까지 모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마치 가정부와 베이비시터를 동시에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가게 오픈하냐고 물어보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만 하더라고요. 그 조금이 벌써 4개월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드디어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키친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영호가 만든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이 현지인들에게 큰 인기였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영호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에서 직원으로 마이클과 수지는 가게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와서는 VIP 손님들과 와인을 마시며 접대를 할 뿐이었습니다. 반면 영호는 어린 현지 직원들과 함께 뜨거운 주방에서 하루 종일 요리를 해야 했습니다. 아빠, 좀 더 빨리 만들어주세요. 손님들이 기다려요. 수진이 가끔 와서는 마치 사장처럼 영호에게 지시했습니다. 수진아, 나도 이 가게 사장 아냐?
아, 아빠?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영호는 점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8억을 투자한 사장인데 왜 직원 취급을 받는 것인지. 어느 날 손님이 김치찌개가 짜다고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영호는 당황했지만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수진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대응해요? 여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수진아, 손님이 불만을 제기하니까 그냥 소금 좀 더 넣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새로 만들면 재료비 손해예요. 수진은 손님에게 가서 영어로 뭔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영호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하셔야 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영호는 당황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자신의 서비스 철학을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1개월 후 영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이클이 다른 테이블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는데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김치는 우리 레스토랑이 직접 담가요. 제가 한국에서 5년간 생활해서 정통 방법을 알거든요. 영호는 충격받았습니다. 마이클이 한국어를 못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아, 마이클이 한국에 살았다고? 아, 그게 잠깐 어학연수 다녀온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수진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영호는 조금씩 진실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이 이미 토론토에서 여러 레스토랑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한국인 투자자들과 분쟁이 있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아빠, 그런 소문 믿지 마세요. 사업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수지는 항상 마이클을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가 특히 바쁜 날이었습니다. 영호는 홀로 주방에서 50인분의 요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이 나타나서 VIP 손님들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불고기 레시피는 저의 특별한 창작품입니다. 저는 수년간 한국 요리를 공부한 후에 그것을 개발했습니다. 영호의 불고기 레시피를 자신이 개발한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영호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손님들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수진은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진아, 우리 파트너십 계약서 다시 보자. 아빠, 지금은 바쁘니까. 아니야, 지금 당장 보자고. 영호가 목소리를 높이자 수진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아빠, 왜 이래요? 사업이 잘 되고 있잖아요. 사업이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한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영호는 마이클과 수진이 거실에서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들리는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가 계약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정리할 때가 됐군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간단해요. 아버님께 한국으로 돌아가시라고 하면 돼요. 영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과 사위가 자신을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다음 날 마이클이 영호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이클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사실 캐나다 세법이 복잡해서 한국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아버님 명의는 정리하고 제 명의로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내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서류상으로만 그런 거고. 실제로는 아버님이 동업자이신 건 변함없어요.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아빠, 마이클이 회계사니까 믿으셔야죠. 세금 문제는
정말 복잡해요. 일주일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는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사실 비자 문제가 생겼어요. 비자 문제? 아빠가 사업자로 활동하려면 투자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서류가 복잡해서 마이클이 덧붙였습니다. 일단 한국에 가셔서 서류를 정리하시고 정식 비자를 받아서 다시 오시는 게 좋겠어요. 얼마나 걸리는데? 3, 4개월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영호는 의심스러웠지만 다른 선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 그동안 가게는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운영하다가 아버님 오시면 다시 함께 하죠. 공항에 가는 차 안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빠, 빨리 서류 정리하고 오세요. 그리고 수진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새 출발할 거예요. 뭐라고? 아빠,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는 아빠 없이도 잘할 수 있어요. 영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아빠가 투자해준 건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마지막까지 영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딸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인천공항에 도착한 영호의 주머니에는 비행기표 값을 제외하고 5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억을 투자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집도 팔고 가게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58살에 고시원 생활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서울 신림동 고시원 3평 남짓한 방. 이곳이 영호의 새로운 거처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중국집 배달, 저녁에는 편의점 알바를 해야 했습니다. 30년간 특급 호텔 총주방장으로 일했던 사람이 최저임금 알바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영호는 2명의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옆방에 사는 김태연, 28세.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다가 퇴사하고 개인 로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밤마다 소음이 다 들리는데 괜찮으세요? 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는 밤마다 배신당한 분노와 절망감에 잠 못 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이준석. 방송국 PD로 일하다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전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스토리가 엄청나네요. 이거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준석이 영호의 사연을 들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고시원 옥상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놈들은 완전히 망가뜨려야 합니다. 태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동감이에요.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준석도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캐나다에 있는데. 영호는 포기한 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태연이 영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법률적 문제는 제가 담당하고 준석이는 미디어 전략을 짜고 완벽한 복수를 해보죠. 그렇게 고시원에서 복수 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보세요. 영어로 된 서류에만 서명하게 한 건 명백한 사기예요. 영호가 서명한 모든 서류가 영어였고 통역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 조항들도 불공정해요. 투자금은 회수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어요. 준석은 체계적인 기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캐나다에서 찍은 사진들 다 모아주세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스크린샷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영호의 30년 요리 경력을 증명할 자료들도 수집했습니다. 호텔 근무 시절 신문 인터뷰 기사, 요리 대회 수상 내역.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0년간 기록해온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어르신, 이 노트가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마이클이 자기 레시피라고 한 것들이 모두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태연은 캐나다 변호사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사기 사건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현지 변호사들도 관심 있어 할 거예요. 준석은 캐나다 한인 커뮤니티를 조사했습니다. 어르신 마이클이 다른 한국인들도 속였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마이클은 지난 3년간 5명의 한국인 투자자들을 같은 방식으로 속인 전력이 있었습니다. 준석이 본격적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사기꾼 사위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만들 거예요. 영호의 인터뷰, 증거 자료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올리면 최소 100만 뷰는 나올 거예요. 캐나다 한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파장이 일 거예요. 2023년 9월 준석의 유튜브 채널에 첫 번째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제목 8억 사기당한 58세 셰프의 진실, 딸과 사위의 충격적인 배신.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한인 사회가 망가진다. 마이클이랑 수진 실명 공개해야 한다. 댓글에는 분노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3일 만에 조회수 200만을 돌파했고, 캐나다 현지 한인 방송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한인 커뮤니티는 작았습니다. 영상이 퍼지자 마이클과 수진의 정체가 삽시간에 알려졌습니다. 서울 키친 절대 가지 마세요. 사기꾼들이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한인들의 보이콧이 시작되었고, 현지 한국 식자재 공급업체들도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레스토랑 매출이 90% 급감했습니다. 태연이 연결해준 캐나다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그리고 저작권 침해까지 3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피해자들도 집단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총 피해액이 30억을 넘어요. 이제 마이클은 끝났어요. 법원에서 가압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호화주택, BMW, 은행 계좌까지 모든 자산이 압류되었습니다. 레스토랑도 임대료를 못 내서 강제 폐점되었습니다. 마이클이 경찰서에 출두했대요. 구속영장이 청구됐고요. 태연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마이클이 구속되자 수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도 마이클과의 결혼으로 받은 것이라 위험해졌습니다. 아빠, 6개월 만에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영호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넌 이미 내 딸이 아니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2024년 2월 캐나다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투자금 8억에 위자료 4억까지 합쳐서 12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이겼어요. 완전히 이겼어요. 태연이 판결문을 들고 고시원으로 뛰어왔습니다. 마이클의 모든 자산이 경매로 처분되어 영호에게 넘어왔습니다. 호화주택 매각대금 8억, BMW 3천만 원, 기타 자산들까지 해서 총 12억 5천만 원이에요. 영호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1년 전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이제 투자금보다 더 많은 돈을 회수한 것입니다. 12억을 손에 넣은 영호는 서울 강남과 홍대에 고급 한식당 2곳을 오픈했습니다. 캐나다 사기 사건으로 유명해진 복수의 셰프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르신, 예약이 3개월치까지 밀려 있어요. 준석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오픈 1년 만에 연매출 1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마이클은 3년형을 선고받고 캐나다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출소 후에는 본국으로 강제 추방될 예정이었습니다.
수지는 이혼당한 후 캐나다 영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퍼져 어디서도 취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서울 변두리 고시원에서 편의점 야간 알바로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눈이 내리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영호가 강남 본점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나오는데 식당 앞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초라한 패딩을 입고 야윈 얼굴의 수진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수진은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영호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넌 이제 남남이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빠, 경비 아저씨, 이 사람 좀 내보내 주세요. 영호는 돌아서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식당에서 혼자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벽에는 성공한 두 식당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도 액자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배신한 대가는 확실히 치렀구나. 영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6개월 후인 2025년 6월, 수지는 여전히 서울 변두리 고시원에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캐나다 감옥에서 복역 중이며 출소 후에는 본국에서도 한인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배신자들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고 영호는 그 어느 때보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8억을 투자했지만 고시원에 내몰렸던 58세 셰프. 하지만 그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배신자들은 그 대가를 평생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호의 복수는 단순한 돈의 문제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고시원 옥상에서 맥주를 마시던 그날 밤, 태연이 영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성공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영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돈을 되찾은 건 부차적인 일이야. 진짜 중요한 건 영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쌓아온 요리에 대한 자존심이었어. 그것들이 내 명예를 짓밟았던 거야.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복수가 더 완벽했던 거네요. 단순히 돈만 되찾은 게 아니라 명예도 회복하셨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영호에게 또 다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마이클의 전 동료 변호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이 감옥에서 자백했습니다. 당신 딸 수진이 이 모든 계획을 세웠다고. 영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이클이 주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딸 수진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수진이 마이클에게 한국인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희생한다고 가르쳐 줬대요. 영호는 씁쓸했습니다. 자신이 딸을 너무 사랑했던 것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이 사실을 알고 영호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모든 걸 고백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은 모든 계획이 자신의 주도였다고 실토했습니다. 아빠를 이용한 건 제가 먼저 계획한 거예요. 마이클은 그냥 따라한 것뿐이에요. 영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뭘 원하는 거냐?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다만 아빠가 도우시는 다른 피해자들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수진의 제안이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속죄를 하고 싶어요. 영호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
넌 여전히 내 딸이 아니야. 하지만 아빠,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그건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야. 영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너 없는 인생을 시작했어. 그리고 그 인생이 더 행복해. 수지는 울며 떠났습니다. 다시는 영호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식당도 더욱 번창시켰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영호는 전국 15개 지점을 운영하는 대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진짜 행복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도 영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주방에서 요리를 합니다. 68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열정적입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여러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성공한 식당들의 사진, 도움을 준 피해자들의 감사 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30년 전 젊은 시절 딸과 함께 찍은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가 더 소중하다. 영호의 진짜 승리는 돈을 되찾은 것도 딸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배신의 상처를 딛고 더 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연과 준석은 이제 영호에게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영호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었습니다. 배신자는 벌을 받았고 피해자는 더 큰 성공을 이뤘으며 사회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호는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8억을 잃었지만 100억을 얻은 남자. 딸을 잃었지만 진짜 가족을 찾은 남자.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경험담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